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회복지법제론 8번째 수업 시간이죠. 자, 공공부조 관련 법체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계속 봅니다. 4조에 있는 내용. 자, 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제 급여 수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자, 밑줄 긋습니다. 최저 생활 유지.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최적 생활로 나왔어요. 최적이 아니고 최저 생활 유지에 초점을 둔다. 자, 급여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 급여 종류가 총 7가지가 있거든요. 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자, 급여는 어떻게? 개별 가구 단위로 한다고 공부하셨죠? 우리가 개인 단위가 아니고 개별 가구 단위입니다. 가구. 즉, 기초생활 수급자가 속해져 있는 가구 단위로 급여를 준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인 단위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원칙은 개별 가구 단위다.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 우리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서 지자체일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앞에서 조례 종류 시도조례와 시군구조례에 따라 했었습니다. 자,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뭔가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때는 어떻게 복지부 장관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알려야 된다. 자, 외국인 특례. 자, 외국인도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 혼인해서 임신하고 있어야 돼.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우리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내 위에,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있으면은, 그러면 수권자가 된다. 자, 급여받을 자격. 자, 급여받을 자격 갖고 있는 3가지 경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미성년 자녀 양육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직계존속, 다시 한번 임신 중인 거,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양육하고 있는 거,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이 3경우에만 뭐가 된다? 이제 외국인이 수권자가 될 수 있다. 자, 최저 보장 수준. 복지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급여 종류별 수급과 선정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며칠? 밑줄입니다. 8월 1일까지. 며칠까지?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된다. 8월 1일까지. 자, 기준중위소득. 우리 정책론에서 이미 공부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OECD 권고를 받아서 2015년부터 과거에 최저 생계비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절대적 빈곤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 대신에 어떻게 다시 한번 OECD 권고를 받아서 이 상대적 빈곤 개념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등장했죠.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자, 밑줄 쭉 긋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거. 요걸 경상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4가지. 근로, 사업, 재산, 이전. 그래서 근사제의 이렇게 외우십시오. 앞에 이니셜 따서. 그것은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수에 따른 소득수의 차이 등을 반영해서 가구 규모별로 어떻게 산정한다. 자, 소득 인정액.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우리 소득 평가액 공부하셨죠? 소득 평가액은 소득 인정액 더하기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소득 평가액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 가구, 요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경상소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요인 등 이런 것들을 감해서 설정한다. 4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적 이전소득하고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이제 무상으로 받는 급여,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또는 이제 가족, 뭐 자식들이 나한테 무상으로 뭐 용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즉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요거하고 부채, 그러니까 빚이죠. 이걸 공제한 금액에다가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어떻게 산정한다. 자, 범위는 어떻게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다는 거 시험 문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이 급여에 따른 급여 종류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기억하셔야 되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외우는 방법은 장회, 자, 교생주의. 다시 뭐라고? 장애자 교생주의.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장애자 교생 선생님이 예쁜 여학교에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상한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 이렇게 7가지 급여가 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서 1항부터 제1호부터 7호까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할 수 있다. 우리 과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급권자가 되면, 즉 급여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7가지 급여를 다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중에서 일부만 선택해서 받습니다. 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어떻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주거, 의료, 교육, 장제, 자활급여니까 일단 생계급여가 빠집니다. 차상위자는 원칙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지를 않아요.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급여수가 큰 게 생계급여인데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부양능력. 우리 부양의무자 앞에서 공부하셨죠. 일촌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 단 사망한 일촌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일촌직계혈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라는 건 뭐죠? 내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직계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직계야.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전부 부양의무자고, 여기에 내 배우자. 아버지의 배우자가 어머니죠. 그죠? 이 배우자,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니까 아버지, 어머니로 봤을 때 며느리 또는 사위가 됩니다. 이들도 뭐가 된다? 부양의무자가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만 이 부양의무자가 사망을 했어. 사망을 했었을 때 이 며느리나 사위가 계속 부양의무를 가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빠진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에 따른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인 직계 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밑에 있는 것들을 비속이라 그래요. 내 자식, 손자, 그렇죠. 그래서 중증장애인, 우리 장애인연금법에서의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 등급 1, 2등급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들을 갖다 자신의 집에서, 그러니까 존속이나 또는 비속을, 존속은 내 부모,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내 위쪽으로를 존속이라고 하는 거고, 비속은 내 밑으로를 비속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그러니까 직계 존속, 내 부모를 모시는 조건, 또는 중증장애인인 내 뭐 손자나 자식들을 갖다가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면 부양 능력이 없는 걸로 봐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양 능력, 자, 보시면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 우리 수급권자가 뭐라 그랬죠? 수급권자라는 것은 급여 받을 자격이 있는 자. 뭐라고? 급여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자, 여기서 급여 종류가 지금 이렇게 7가지가 나왔습니다. 장애자, 교생주의 7가지가 나왔었죠. 그러면 그 자격을 가질 자는 크게 2가지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 조건. 첫 번째 뭐라고? 부양의무자 조건. 두 번째가 이 소득 인정액 조건. 자,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 줬었을 때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는 지금 얘기했죠. 일촌 직결족과 그의 배우자, 단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즉, 그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 능력을 상실했었을 때, 그때 이제 수급권자가 되는 거고, 또 소득 인정액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우리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다가 환산액 더하기 소득 평가액을 한 게 소득 인정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뭐예요 여러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해놓고 이 중위소득에 얼마에 해당하는가는 각각의 급여별로 전부 다 틀렸다는 얘기야. 이 2가지 조건이 이제 원칙적인 겁니다. 이 수급권자가 되는 거. 그랬었을 때 이 수급권자가 이 2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 그럼 이제 뭐 한다? 신청한다. 뭐 한다? 신청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다. 신청을 하고 나면 그래서 뭐가 된다? 수급자가 된다. 수급권자는 급여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자고,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우리 공부하셨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급여 방법이 등장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밑줄, 의복, 음식물, 연료비. 의복, 음식물, 연료비, 이거 우리 어디서 공부하셨냐면 라운트리, 우리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사회복지 정책 역사하면서 라운트리가 요크시라고 하는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조사를 했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절대 1차적 빈곤, 2차적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을 라운트리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1차적 빈곤이 바로 뭐다? 의복, 음식물, 연료비를 구입하지 못하는, 그렇죠. 음식물을 이제 주부식비로 나눴었죠, 라운트리는. 그런 상태가 1차적 빈곤이었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품, 금품 지급하는 거,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잘 보세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얼마? 자,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 100분의 30 이상. 이해되나요? 100분의 30. 자, 좀 보시고, 생계급여 방법들, 자, 돈으로 지급한다. 현금 급여가 원칙이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품, 즉,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거. 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수급자한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 우리 뒤에서 공부하실 텐데, 이런 수급자가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보장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해서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가 있다는 거. 생계급여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자, 생계급여 실시할 장소.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것의 급여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해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됐죠? 자, 생계급여 받는 조건 2가지야. 뭐냐면 부양의무자 조건도 해당되고, 두 번째는 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운데 이 소득 인정액 조건도 해당된다. 자, 이 소득 인정액의 경우에는 어떻게? 중위소득 100분의 30 이상이다.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거급여법이라고 하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2018년도 9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냐?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 조건만 봐요. 뭐만 본다고? 소득이.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다. 주거급여는 뭐가 없다? 소득 인정액 조건만 있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다. 기억해야 돼. 알았죠? 네.
자,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교육급여는 누가 해요? 이건 교육부 장관이에요. 이해되죠? 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니야. 교육부 장관이 한다. 자,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소득 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떻다?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인데 이 경우 보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얼마? 50이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떻다? 얘도 그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요. 다시 지금 기억합시다. 이 교육급여하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다. 뭐만 있다? 소득인정액 조건만 있다. 꼭 기억하자고요. 자, 의료급여 기억해야 돼, 말아야 돼. 꼭 기억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의료급여는 자,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이제 주거급여도 주거급여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도 별도의 법인 의료급여법이 존재를 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즉 부양의무자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 조건도 들어가는데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다. 꼭 기억하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우리가 생계급여는 100분의 30이었었어요. 자, 해상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한테 다음 호의 급여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해상급여는 생계, 주거, 의료 받으면 받는 거야. 이 뒤에 가면 장제급여 나오는데 장제급여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쭉 보시고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에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망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거만,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우리 그러니까 이 장사 지내라고 너 사람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라고 주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제급여가 하나 있었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 하시면서 우리가 뭐 배우셨죠? 그때는 장의비였었어. 장의비. 그래서 장의비는 얼마만큼 줬었어요? 평균 임금의 120일치분을 제공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넉 달치 3, 40이 한 1200만 원 정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장사 지내십시오라고 주는 돈이 두 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제급여가 있고, 산재보험법상의 장의비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급여를 실시한다. 자,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급여가 있다. 자활 지원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보장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소권자 또는 소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렇죠. 단 교육급여에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도자치, 교육감이 이제 해당하죠. 교육감. 자,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청장이 실시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한다? 실제 그 수급자가 거주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행여자들 있잖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에 시군청장이 실시한다는 거. 자, 생활보장위원회 봅니다.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복지부에 두고, 시도에 두고, 시군구에 있어. 자, 생활보장위원회가 세 군데 있어. 보건복지부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의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의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더라. 그런데, 자, 보면은, 다만 시도,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은, 안 둬도 된다. 그러니까, 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거고, 시도나 시군구 거는 대체 기재가 있으면 어떻게 그 대체 기재 기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한다. 무슨 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얘가 이제 심의 의결기구인데 쭉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16명 이내 위원이다. 위원은 누가? 복지부 장관이 어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되, 자, 중요한 거, 위원장은 누구야? 복지부 장관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됐죠?
자, 20조 2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평가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하기 위해서 몇 년? 최저생활 보장하려고 3년마다 자,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 자, 기본계획 또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은 또 나는데 이 기본계획만 몇 년이야? 3년이야.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다른 기본계획들은 모두 5년짜리였었죠. 그런데 이 국기법상에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3년짜리다. 자, 중요해.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은 몇 년? 3년짜리다. 나머지는 5년이었었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리고 실태조사는 역시 3년입니다.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서도 실태조사를 했었었죠. 걔도 3년이었었는데 여기 실태조사 3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얘는 5년이 아니고 3년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급여 실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이자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쭉 보시고 확인조사, 차상이자에 대한 조사 24조예요. 시군구청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의 변경 등에 의해서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됨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이 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이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누가?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청장은 이런 조사할 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사 대상자가 동의를 하면은 다음 연도 급여 신청으로 본다. 네가 동의했잖아.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급여 신청을 별도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사만 했어도 어떻게 너는 급여 받고 싶어 한다라고 국가가 인정한다는 얘기죠. 26조 읽어보시고 27조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시작하는데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 공표하는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어떻게 급여 개시일로 본다. 자, 급여 지급 방법.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서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에다가 넣어주게 돼 있죠.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 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는 급여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읽어보시고 29조 급여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에 대한 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직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보시고 중지도 꼭 보세요.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된다. 자,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했었을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정지. 안 받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적으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자유재량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 받겠다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자, 보장시설. 여러분 보장기관하고 보장시설 구분하셔야 돼.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밖에 없었었지. 그런데 보장시설은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 급여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즉 수급자들은 이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노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그 보장시설을 그렇게 명확히 규정해 놓은 거예요. 뭐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복지법에 노인의료복지설법 쭉 나와 있죠. 다 보시고 보장시설 장애 의무, 급여 위탁 거부 금지, 최저 기준 이상의 급여 실시, 차별 대우 금지. 자, 보시고 자유로운 생활보장, 종교상의 행위 강제 금지.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자, 34조 보니까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수급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자, 이제 권리구제가 등장하는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자,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시도 교육감이 처분의 이의가 있으면은 이걸 누구한테 따져야 돼? 이제 시도지사한테 따져야 되고,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의 그러니까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시도 교육감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시도지사한테 따지는 거야. 그럼 이제 시도지사, 여기 보시면 39조에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그렇죠? 요걸 보고서 여기 이제 서면 통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가 시군구,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는 거야. 시도지사 처분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럼 복지부 장관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복지부 장관, 그렇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우리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얘기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그들한테 하더라. 그러니까 단계가 그냥 단계만 기억해야 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가 잘못해서 시도지사한테 따지고, 시도지사한테 처분 요청을 했는데 시도지사가 처분 제대로 안 해줬어.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따지되, 이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따지는 거예요. 보장비용, 자,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건 뭐 요런 건데 읽어보시고, 부담. 자,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니까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해놨었죠. 그래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당 각호 구분에 따른다. 자, 누가? 국가, 그 다음 국가가 부담하고 지자체가 부담한다. 밑에 보니까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얼마?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 재밌어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게 40에서 90%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시도 또는 시군구 보장비용 총액에서 감옥의 국가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에서 70을 시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이제 시군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의 주체가 3개라는 걸 기억해야 돼. 중앙정부도 부담하고, 지자체 중에서 시도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도 부담한다.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할 거는 중앙정부의 부담률은 얼마? 최소 40은 부담해야 되고, 최대 90까지는 부담한다. 다시 최소 40, 최대 90까지는 부담한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그 내용을 공부하셨었어요. 어디 배우셨냐면은 제4조 사항에서 지자체의 보장기관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해서 급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셨었죠. 그렇죠. 자, 보시고 45조 유류금품이라고 했는데,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모자가 없을 때에는 시군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그러니까 유류라는 것은 죽으면서 남긴 유품이라는 뜻이죠.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유류금품의 매각대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비용징수 읽어보시고, 자, 의료급여법입니다. 얘도 대표적인 공공부조 관련법이죠.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뭔가요? 의료급여가 있었죠. 그 의료급여 집행과 관련되어진 법이 바로 의료급여법이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하는 용어, 수급권자, 급여받을 자격 갖고 있는 자. 꼭 기억해야 돼. 수급권자는 급여받을 자격 갖고 있는 자고,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 받는 자야. 자, 의료급여 기관, 수급자에 대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있었었죠. 병원, 약국, 그죠? 그게 의료급여법상에서는 그대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걔를 의료급여기관이라고 그냥 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가면 요양기관에 간다고.
자,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기관에 간다. 이 차이야. 됐나요? 자, 부양 의무자. 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 수급권자 일촌 직계율적 및 그의 배우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부양 의무자하고 똑같죠? 자, 수급권자 중요하다. 의료급여법상에서 이 급여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국기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그렇죠? 의료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시켜야 됐고, 두 번째가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얼마? 40. 그렇죠. 100분의 40 이상인 자 이렇게 공부하셨었죠? 꼭 기억해야 돼 이런 거는. 자, 제9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받는 사람들, 이런 게 우리가 정책론에서 이런 급여를 뭐라 그랬었지? 우리 급여의 종류가 길버트하고 테레릭 뭐라고 구분했어요? 현물, 현금, 증서, 기회, 권력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할당 기준 중에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할당 기준이 귀보진자, 귀속종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마지막으로 자산조사가 있다 그랬죠. 이게 뭐야? 이게 대표적인 보상이죠. 그러니까 의사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한 거야. 그 공헌의 대가로 어떻게 의료급여를 주는 거죠.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 상관없이, 그죠? 이게 바로 보상급여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자, 어디 입양된 애들? 국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사람과 가족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 무형문화재. 이게 옛날에는 이제 그 인간문화재라고 했었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사람과 가족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추천한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노숙인 등, 그죠? 자, 쭉 보시고 1항에 따라서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분을 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종류가 1종하고 2종이 있어요. 얘가 시험에 나와요. 자, 요 내용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빨리 나간다고요? 네. 여러분들 파란 글씨 위주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요. 법제로는 아무리 읽어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죠. 자꾸 눈에 익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